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9살로 결혼한 지는 아직 1년도 안 된 여자입니다.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부터 쭉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볼 꼴 못 볼 꼴 다 봐서 싸울 일도 거의 없고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사실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벌써 인사도 자주 드리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때부터 만나 쭉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왕래가 왕왕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때부터, 아니, 남편한테 이야기 전해 듣기 시작한 그 전부터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굳이 여기에다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신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신우가 시키거든요. 일단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신우는 저희들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고 일도 안 하고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신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 자체만 두고 본다면 신우가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 열받게 만드는 게 주특기라서 짜증이 나긴 하는데 결국에 신우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도 제 편이다 못해 시부모님까지 제 편이다 보니 저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결혼 전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신우 때문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쌓아만 두고 있었던 채증이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풀려버렸어요. 시어머니하고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부터 왕래가 있었는데 신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6년 긴 시간을 연애하는 동안 신우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도 신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종종 이야기했었고 따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이 괜히 신우를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준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결혼 허락은 서로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거 해보는 게 소원이다 하셔서 형식상 양가에 결혼 허락 받으러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분위기 엄청 좋았지요. 남편한테 친정아버지가 그런 걸 원하신다더라 이야기하니 양손에 과일이며 양주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바닥에 꿇어앉아서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 대사를 진짜로 했거든요. 아버지는 괜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척 하다가 남편이 준비한 양주를 선물 받더니 그제서야 이 결혼 허락해 주시겠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은 뭐 형식상 한 거고 이미 우리 엄마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굳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했는데 저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줬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날짜를 잡아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냥 그 주말에 곧바로 해도 되는 걸 뭐 굳이 날짜까지 잡는지 말이지요. 남편은 그래도 신우가 집에 없는 날을 골라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집에 올 때 사온 양주가 요즘은 풍기 현상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꽤나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선물까지 구해다가 가져온 정성인데 저라고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싶어서 뭘 가져가야 잘 가져갔다는 소리를 들을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뭘 또 그런 걸 사서 오냐고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똑같이 남편한테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했었는데 장인어른 기분 좋게 해드린다고 어디서 양주도 구해가지고 오고 했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만 덜렁 들고 가자니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무난하긴 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남편한테 어머님이 뭐 좋아하시냐 힌트 좀 달라고 해도 뭐 사오지 말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을 줄여버리니 적당한 거 고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전에 남편 대동해서 어머님 모시고 교회에 있는 카페에 몇 군데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달달한 디저트류를 엄청 좋아하셨던 게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명장이 만들었다는 양갱하고 여러 가지 전통 다과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 고급 차를 구해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갔지요. 제가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당일이 되었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생생히 남는데 기억에 남는 이유가 좋은 의미로 그런 건 아니었지요. 시댁에는 남편하고 연애하면서도 몇 번 초대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날도 지하철 타고 혼자서 향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이어서 남편한테는 마중 나올 필요도 없다고 괜히 비 맞지 말고 집에 있으라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 도착하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나와 있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기분과는 다르게 남편 표정이 영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날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날짜를 바꾸자던가 하면서 말을 돌려서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냐 물으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남편이 워낙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딱 봐도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충고를 하니 남편도 그렇다 할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나가 오늘 집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누나가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날로 날짜를 잡은 건데 전날 어머니가 솜씨 좀 발휘해야겠다며 장봐온 재료며 아침부터 분주한 것 같은 집 분위기를 보고는 자기 모르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걸 눈치를 챘다나 봐요. 그리고는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남기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까지 신우를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먼 친척도 아니고 남편 누나잖아요. 언제까지 안 보고 지낼 수 없는 사람이고 어차피 알게 될 거면 결혼식 하기 전에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냥 그날 한꺼번에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내 성격 모르냐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는 거 모르냐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은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진짜 아닌 건 아닌 거다 하면서 자꾸 날짜를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때는 그냥 저랑 누나를 못 만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왜 저러는가 싶었어요. 보통 신우랑 올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건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신우를 직접 만나보니 딱 처음 만나자마자부터 남편이 왜 그랬었는지 이유를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시댁 문 열고 들어가니 현관문 앞에 신우가 서 있었어요. 어디 뭐라도 한번 걸려봐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냐는 인사 한마디도 없었고 살쾡이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또 말도 없이 성큼 다가와서는 제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을 낚아채더니 안에 있는 걸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그래도 나름 선물이라고 전날에 포장지도 사다가 포장도 하고 짤막한 편지도 썼는데 신우 눈에는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았나 봐요. 그냥 가져온 사람 앞에다 두고 받을 사람도 아닌데 포장지부터 북북 찢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여지껏 본 적이 없었다 보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가만히 그걸 보고만 있었네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저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 거는 안 사왔어? 라고 했으니까요. 동갑내기 남친의 누나니까 이미 저보다도 연상인 거 알고 있고 결혼해도 제 손이 신우 되는 거 맞지만 언제 봤다고 첫 만남에 반말부터 하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정성 들여 포장한 선물 다 망쳐놓은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으니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로 간자리고 남편이 날짜 바꾸자는 거 제가 강행했던 거니 참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지 몰랐기도 했고 알았어도 안 사왔을 거다 저도 말에 가시를 담아서 대답을 했지요. 그래도 이게 간식류니까 식사 끝나고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게 다 설탕 덩어리인 거 모르냐고 살찐다고 싫다고 하면서 화장품이며 향수며 좋은 거 많은데 무식하게 설탕 덩어리를 비싼 돈 주고 사오는 바보가 여기 있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날 그 자리 분위기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온다고 이것저것 준비해 주셨는데 신우랑 저랑 분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둘 다 저랑 신우 눈치 본다고 말도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신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날 느낀 게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신우를 꽁꽁 숨기려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을 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자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내 딸이. 그러니까 신우가 원래 나쁜 애는 아니라고. 요즘 취직도 안 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며 저보고 그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풀라 하셨네요. 잘못은 신우가 했는데 어머님한테 사과받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편도 누나가 요즘 들어 좀 이상해졌다고 애써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태껏 누나랑 단 한 번도 안 봤는데 결혼하면 누나랑 몇 번이나 보겠냐며 걱정을 하길래 나도 딱히 신우 때문에 결혼 생각 날라간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없었으니까요.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신우 성격 이상한 건 잘 알았고 말 그대로 제가 신우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합가해서 신우도 같이 모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신우를 우리 집에 와서 살게 할 것도 아닌데
끼케야 명절 때 2번이고 후하게 쳐져서 시부모님 생신 때 한두 번 해서 1년에 4~5번 보겠다 싶었어요. 그 정도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남편한테도 걱정 말라고 했고 당시 시어머니한테도 괜찮다고 대답했네요. 아무튼 그 이후로 결혼식 준비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남편이나 저나 연애하고 나서 사회인이 됐고 그때부터는 서로 어렴풋이 결혼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사회생활 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결혼 염두에 두고 돈을 꾸준히 모아놓았다 보니 양가 지원 없이 대출 조금 끼고 반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신우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보고 예단은 왜 안 해오는 거냐며 자기는 이 정도면 아무 말 않고 넘어가겠다고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5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애초에 대출 끼고 반반 결혼하는 건데 예단이나 그런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결혼식 비용도 아끼겠다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니마니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뜬금없이 명품 가방을 가져다 바치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무슨 일 안 나게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해서 그냥 일 키우지 않고 아무것도 안 사주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은 없어서 잘 해결됐구나 싶었는데 신우가 이걸 가지고 저한테 악감정을 가졌던 건지 아니면 삐졌던 건지 결혼식 당일날에 신부 대기실에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결혼식 끝나고 사진 촬영하는 내내 똥 씹은 표정을 하고는 기사님 요청에 협조도 안 하고 유치하게 그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고 5,000원 했더라고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남동생 결혼인데 5만 원 줬는데 그걸 5,000원으로 잘못 적은 건 줄 알았는데 뭐 저희 신혼가전을 사주거나 한 것도 아니고 따로 남편한테 봉투를 챙겨준 것도 아닌데 정말 명품 가방 때문에 삐쳐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저든 남편이든 한 방 먹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첫 만남부터도 충분히 느꼈지만 신우랑은 정말 가까워지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은 당초 계획한 대로 4박 5일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외여행 다녀오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 곧바로 신혼집 집들이를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그건 사실 좋았어요. 저도 사실 신우 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잘 됐던 거죠. 그 뒤로는 신우 볼 일이 딱히 없었어서 그냥 연애할 때 마냥 못 보듯이 안 보듯이 사는 거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아침 대바람부터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올 테니 술상을 거하게 준비하라대요.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난치는 거겠구나 싶었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가 저러니 진심으로 저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킨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곧바로 신우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술은 술집에서 드시라고. 공동주택인데 주말에 술판 벌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집 반가워하는 이웃 아무도 없고 내 집에서 형님 친구들이 술판을 버리고 노는 것도 그리고 그 술상을 내가 차려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집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집에 들일 생각도 없고 집들이가 정하고 싶으면 저희가 정해주는 날에 친구분들 빼고 오시라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고 쉬고 싶은데 더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아서 핸드폰 뒤집어 놓고 오랜만에 밀린 집안일도 하고 독서도 하고 낮잠도 자고 평범한 주말같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 진짜로 신우가 친구들을 이끌고 왔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 하는데 다행히 남편도 집에 있어서 잘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신우 친구들도 신우 못지않아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려고 행패를 부리는지. 솔직히 남편이 아니었으면 크게 싸웠을 거고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경찰까지 불렀을 거예요. 그날 남편한테도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신우고 뭐고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말했네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풀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버님 생신이 다가오니까 언제쯤 날 잡아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뭐 용가리통뼈라고 사실 짜증이 심하게 났다 뿐이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 건 없었다 보니 저도 상황 봐서 신우랑은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주도로 얼마 전에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서둘러 오후 5시쯤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하신다고 한참이더라고요. 날씨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 앞에 계시길래
제가 신우는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짓더니 전날에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들어와서는 아직도 꿈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라고 가족들 모이는데 어디 안 나가고 집에 붙어 있는 게 용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제가 뭘 돕는다고 해서 일이 빨리 끝날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뒷정리라도 붙어서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앞치마 둘러매고 저도 주방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6시 반쯤 돼서 준비가 다 끝났고 다들 식사하려고 식탁에 자리를 잡았죠. 신우는 빼고요. 남편이 누나 깨워서 오겠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남편만 혼자 나오더군요. 어머님이 네 누나는 하고 물어보셨는데 남편이 금방 나온다더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같이 신우 방문 쪽을 보고 있다가 아버님이 음식 식는다고 그냥 먹자고 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막 식사를 시작하니 1분 정도 사이에 신우가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전날 화장도 안 지운 채로 잠들었는지 머리는 죄다 뻗쳐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보고 너는 세상에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른보다 먼저 밥을 먹고 있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지가 늦게까지 자다가 다른 사람들 식사까지 늦어지게 만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이 식사 시작하자는 말에 저희도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한 건데 어른보다 먼저 밥을 먹고 있냐고 묻는 소리부터 말이죠. 형님이 이 집에서 아버님보다 어른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신우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 며느리는 맞는데 어머님한테나 며느리지 형님한테는 그냥 올케라고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 했더니 이번엔 어른 말에 또 말대꾸를 한다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가 속이에다가 경을 읽지 신우랑 저렇게 또 열내서 뭐하나 싶어 포기하려는데 난데없이 딱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식사하던 숟가락으로 신우 맞박을 한 대 때린 거예요. 신우는 이마를 부여잡고 있고 시어머니는 매번 짓던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진짜 화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보자 하니까 아주 끝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참에 아주 제대로 교육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이마를 부여잡고는 시어머니한테 무지막지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꼬여버린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도 그간 참은 게 많았다는 듯이 따따따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네가 노력 안 해서 대학도 못 간 거고 그나마 보내준 학교에서도 똑바로 안 해 취직도 못한 거 아니냐고. 학원을 보내줘도 안 가. 과외를 붙여줘도 공부를 안 해. 그 나이 먹도록 일도 안 하고 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나도 안 하는 며느리 시집살이를 네가 하고 있느냐고 쉬지 않고 쏘아붙이시는데 신우도 시어머니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잠깐 숨을 돌리더니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하셨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부른 게 아닌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동안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당신이 신우 버릇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두 앞에다 두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한테 당장 짐부터 싸라고 하더군요. 캥거루 새끼 마냥 품 안에 끼고 살고 있으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고 그 모양 그 꼴 아니겠냐고요. 똑소리 나는 며느리 밥만 닮아보라고. 딱 이틀치 먹고 자고 할 돈만 챙겨줄 테니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살라고. 그리고 다시 당신들 앞에 당당한 딸이 됐다고 생각되면 그때 돼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우는 식사하다 말고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안 그래도 제가 신우를 벼르고 있던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신우가 쫓겨나는 걸 보니 저도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못 볼 꼴 보여서 미안하다 하고 아버님한테도 생일에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해줘서 안 건데 신우가 원래 학창시절부터 공부랑은 취미도 없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대학도 점수 되는 대로 지방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왔고 졸업 후에 신우도 취직을 도전했지만 당연히 그 학교에 그 점수로는 어디 취직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우는 그걸 두고 아들인 동생과 딸인 자기를 두고 차별했다. 지원을 안 해줬다는 식으로 시부모님을 탓했답니다. 그래도 뒤늦게 정신 차려서 졸업 앞두고 바짝 준비를 했나 본데 물론 학원 같은 거 다닌 것도 다 시부모님 돈으로 다녔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엄청 가고 싶어 하던 회사의 서류도 통과하지 못해서 그때부터 신우의 히스테리가 시작된 거였대요. 그런데 강하게 나가면 신우가 혹시나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오냐오냐 해줬다고. 그렇게 세월 지나니 누나가 어머니한테는 아픈 손가락처럼 돼버려서 그랬던 거라 하더군요. 뭐 그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신우를 이해해줘야 할 필요는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요즘 신우한테 연락이 부쩍 늘었어요.
집에서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전화 동생, 그러니까 남편한테서 이제 신우가 정신 차린 것 같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때 집에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락이 옵니다. 자기 이제 정신 차렸고 저한테도 번거롭게 안 굴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그래야 자기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는 신우가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연락드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못해도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일자리부터 구하면 그때 가서 연락드릴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신우는 고생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언제까지 부모님 품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스스로 독립하는 법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지금의 남편과 한 게 처음이지만 사실 저는 5년 전에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했던 과거가 있어요. 이미 다 극복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뭐 숨길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도 전부 오픈한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때 당시 파혼하면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얼마 전에 한 번에 다 쏟아낼 수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맘속에 담아두고 살면서 이따금씩 자다가 이불도 발로 한 번씩 걷어찰 정도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전부 다 풀어버리게 돼서 속이 그렇게 후련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요. 마음 같아서는 사연에 그 자식, 개자식 하면서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는 호칭으로 사연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파혼을 했다는 그 남자친구는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고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2살 차이가 났지만 저도 남자친구도 입사 첫 해를 보내고 있던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한 시기는 거의 비슷했어요. 서로를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3년을 더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32이 되면서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는 압력이 들어온다는 멋없는 청혼을 받게 되었고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제안했던 게 있는데 결혼은 반반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온다는 말은 옛말이나 마찬가지였고 다들 반반 결혼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반 결혼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남자친구가 먼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 했고 자신있게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반반 결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으니 당연히 저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제가 모아놓은 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한 남자친구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잘 모았냐며 칭찬을 해주긴 했는데 그 말을 꺼내는 표정이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굳어버린 표정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어서 그때 대번에 돈을 많이 안 모아놨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제 정확한 월급에 대해서는 연애 3년 하는 동안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잘 받으니까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회사 다니는 제가 하찮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씀씀이만큼 저도 돈을 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은 말해주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부모님 도움 없이 반반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먼저 반반 결혼하자고 말을 꺼낸 사람이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어디다 버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에 더해서 1억을 지원받아 오기로 했어요. 그 덕에 덩달아 저도 저희 어머니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모자란 만큼의 돈을 해주셨어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해서
저 시집 갈 때 되면 준다고 돈을 따로 모으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액수가 꽤 큰 금액이었던지라 그 돈을 전부 다 받아오면 남자친구가 또 집에다가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라서 딱 제가 필요한 만큼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억 6천이라는 결혼 자금이 생기게 되었는데 크다면 큰 액수지만 신혼집이며 신혼여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을 생각해보면 엄청 빠듯한 돈이었어요. 다른 걸 떠나서 집 문제만 생각해도 이미 벌써 돈이 모자란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 준다고 했던 돈을 다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돈을 다 받았더라도 욕심만 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만큼에서 잘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안 그래도 모자란 예산인데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예단 목록을 건네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예단 품목들에 금이며 명품이며 아주 이것저것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을 뿐인데도 돈 2, 3천으로는 택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빠듯한데 상견례 때도 말 한마디 언급 안 했던 예단 목록을 이제 와서 건네주냐고, 그리고 반반 결혼하는데도 굳이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 질문에 친척들 눈도 있고 어머니 지인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는 눈이 많아서 예단을 생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아무 말이 없던 건 그때야 우리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했던 상황이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1억이나 되는 거금을 지원해준 지금 예단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가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예산이 빠듯해서 집 알아보는 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예단까지 해가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설명을 해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보다 없이 시작했는데도 여자 쪽에서 예단은 다 해왔다더라 하면서 예단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지원을 해줬으니 본전은 뽑아야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장 그 예단 해드리는 것보다 그 돈 돌려드리고 대출받아 이자 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차라리 지원받아온 그 돈 도로 돌려드리라 했어요. 그냥 내가 모아놓은 만큼에서 당신이 모자란 만큼만 받아오라고, 그렇게 반반 결혼하고 예단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솔직한 제 생각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말에도 계속 엄마 체면 이야기만 꺼내더군요. 저랑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짜증 가득한 말투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돈을 그만큼밖에 모으지 못한 이유가 따지고 보면 너한테 있는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은 이거였어요. 저랑 3년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나간 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었던 거라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았던 돈은 3천이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7천이었습니다. 3년 연애하면서 데이트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썼다고 하기엔 가당치도 않은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트 비용, 칼같이 계산해서 정확히 반반을 냈던 건 아니지만 여태껏 저도 데이트 비용을 같이 부담했었거든요. 이따금씩 남자친구가 기분 내겠다고 전부 계산했던 적이 있지만 그럴 때면 저도 그 다음번 데이트에서는 제가 전부 계산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남자친구가 밥을 샀으면 커피는 제가 사는 식으로 꽤나 합리적인 데이트를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명품 선물을 사줬던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암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어 봐야 말 그대로 밥값하고 커피값 정도의 차이잖아요. 저희가 3년 연애한 기간이 일수로 1000일 조금 넘었어요. 그 긴 일수 동안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만나 데이트를 했다고 치고 남자친구가 밥 사고 제가 커피를 샀다고 쳐서 넉넉 잡아 남자친구가 저보다 하루에 3만 원씩 더 썼다고 쳐서 계산을 해봐도 그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여전히 1,000만 원이 부족한 계산이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내느라 저 때문에 못 모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억지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런 건 계산도 안 해보고 저랑 데이트하느라 돈을 못 모았네. 지가 그때 얼마를 더 썼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예단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리니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돈을 해줄 테니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라는 식으로 나오셨어요. 어차피 저 결혼할 때 전부 다 주려고 했던 돈, 그거 다 안 받아가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 돈으로 해주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엄마 주머니 사정이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얼토당토 않은 계산법 운운하면서 어떻게 본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거라고 했죠. 제 말에 저희 어머니는 괜히 해달라는 거 안 했다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너를 고깝게 보고 싫은 소리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둘 바에 그냥 두 눈 꾹 감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제가 앞으로 생색을 내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겠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남자친구 집에서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필요했으면 전부 다 저한테 줬을 돈인데 그냥 그쪽 집에다가 내 딸 앞으로 잘 봐주시라 뇌물 바치는 거라 생각할 테니 괜히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에도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싫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설득 끝에 예단을 해가기로 했습니다. 이래저래 견적을 내보니 2,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언짢기는 했지만 어머니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단 이야기가 해결되니 남자친구 집도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않았고 그 뒤로부터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히고 청첩장도 돌릴 만한 사람들한테 다 돌린 상황이었어요. 예단 문제로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남자친구랑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제 첫 해외여행이나 마찬가지였던 신혼여행 생각에 한참 들떠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안색도 안 좋고 평소랑 다르게 너무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어머니가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숨 놓을 수 있었던 건 암이 그나마 초기에 발견되었고 초기라면 완치율이 높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좀 힘드시겠지만 결혼식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저희 어머니 걱정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였으면 참 마음뿐이라도 감사스러웠겠지만 애석하게도 그 난리는 저희 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비 시어머니였던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저한테 직통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남자친구 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남자친구 통해서 했지. 제가 직접 연락하거나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덕에 붙일 정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통화를 하고 나니 거의 없던 정도 뚝 떨어지더군요. 전화로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어머니가 암이라도 나한테 해오기로 했던 예단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차질없게 잘 준비하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라며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울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애초에 첫 단추부터 안 끼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대화로 풀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길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그 무례함에 대해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저도 도통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한마디 따질 생각이었지요. 남자친구는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속이 아니겠다며 걱정을 해주더군요. 이어서 말하길 우리 그냥 신혼집 구하지 말고 장모님 집에 신혼살림 차려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 묻더라고요. 거기서 말이 끝났다면 엄마는 개차반이라도 자식은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파혼까지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어진 남자친구 말에 저는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간암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다고 말을 꺼내면서 완치율이 뭐 30%도 안 된다더라. 초기에 발견됐어도 결국엔 다 죽는다더라 그딴 소리를 꺼내더니 어차피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 그 집이 우리 집 되는 거 아니겠냐며 그러면 우리 신혼집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지네 엄마가 해준 1억 원을 돌려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사실 집에서 그 돈 해준다고 빚을 좀 지게 되었는데 괜히 돈을 이중삼중으로 낼 필요가 있냐는 소리를 하는데 그 길로 제가 남자친구 뺨싸다귀를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결혼식장까지 가서도 모르는 게 결혼이라는 말 못 들어봤냐고.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너네 같은 집구석하고 더 얽힐 생각 없으니 파혼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재미없다고 농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처음엔 제 말을 못 믿는 듯한 눈치였지만 그 뒤로부터 오는 연락 다 무시해버리고 비행기표며 결혼식을 위해 예약한 것들 다 취소해놓고 그러니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건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만나온 정이 있으니 더 못 볼 꼴 보기 전에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와 사과하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도 당신이 괜히 아파가지고 딸 결혼이 날라갔구나 안타까워하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딴 집구석에 우리 딸 시집을 보냈으면 죽어서도 편하게 눈을 못 감았었을 거라며 차라리 잘된 일이라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왜 죽는다는 생각을 하냐고 병원에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냥 지금부터 치료 잘 받고 그러면 된다고 했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결국 어머니는 암을 이겨내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재발할 확률도 있어서 병원에는 앞으로도 계속 다니셔야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인연을 키워오기 시작한 내과 선생님과 작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파혼하고 나서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더니 그 말이 그냥 재밌자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혼 분위기 만끽하면서 매일을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길 헤어진 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던데 그런 알량한 복수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찮게 파혼한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몇 년 전 파혼할 당시였거나 파혼한 직후였다면 질색을 하고 무시를 했겠지만 저 이렇게 잘 지내는데 피할 필요 있나 싶어서 저도 같이 인사를 해줬지요. 저를 보더니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인다고 대번에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슬쩍 제 왼손 약지를 보더니 결혼도 했는가 보다 하면서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어왔어요. 그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그렇게 헤어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소개로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었다대요. 과거형으로 말하길래 뭔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결국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그 덕에 엄마랑은 연을 끊었다고 하면서 그때 너한테 잘할 걸 그랬다. 자기가 이혼당할 때 다른 사람보다 너가 먼저 생각나더라 하면서 엄마 말보다 너 말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된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 질척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말만 괜히 이상한 대로 흘러갈 것 같고 이 사람이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는 것 같아서 그때 3년 만나온 정을 봐서 굳이 안 해주고 넘겼던 그 말 속에 품고만 지냈던 그 말을 한마디 해줬어요. 니네 엄마도 문제지만 니도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 거 모르냐고. 엄마랑 연까지 끊었다면서 애엄마랑 다시 살림도 못 합치고 이러고 있는 꼴 보니 너는 아직도 너한테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나한테 옛날 이야기 할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네 인생부터 돌아보고 자기 객관화 좀 해서 남 탓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제 할 말 다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연찮게라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주치더라도 제발 나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네 갈 길 가달라 말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옛정에 호소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면 뭐 이제 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싶네요. 정말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재회한 건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때 마음 약해져서 해주지 못한 한마디 해줘서 그런가 속 하나만큼은 후련해졌네요. 지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어머니까지 완치 판정을 받은 지금 솔직히 그때 파혼하게 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운이 좋았던 거라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행복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 차를 맞네요.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신혼을 1년 정도 즐기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자녀 계획을 갖기로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녀 계획을 두고 시어머니가 보였던 반응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신혼 3개월 때쯤인가 쉬는 날에 시댁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마치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거실에 모여 앉아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한테 질문을 해오셨는데 그게 저희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좋은 소식이 없냐면서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 이후로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둘이 부부 생활은 잘하고 있냐 민망한 질문도 서슴없이 하면서 대놓고 손주 보고 싶다고 물어보시던 시어머니셨어요. 사실 자녀 계획을 천천히 갖기로 한 건 남편하고만 이야기가 되었던 거지. 시부모님께는 따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 그럴 법도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질문하시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지요. 숨길 일도 아니고 딱 1년 남편하고 연애하던 것처럼 즐겁게 지내자 계획했던 거라 가감없이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고 나서 그 후에 회사 그만두고 나서 육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저희들 계획을 말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에 보여준 적 없던 표정으로 얼굴이 싹 바뀌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러니까 내 아들을 외벌이 시키겠다는 소리냐? 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보니 이거 돈 벌러 다니기 싫어서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빌부터 살려고 그러는 거냐며 못할 소리를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 말리면서 왜 그러시냐고 저 대신 따져줬어요. 엄마가 애 키워줄 것도 아니지 않냐. 이미 나랑 다 이야기가 된 거고 나도 아이가 엄마 밑에서 크는 거 원하지.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 이야기 들어보니 아이 정서에도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 설명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지요.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정신이 빠졌다고 여자한테 빠져서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라며 막무가내로 정색을 하시는데 평소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 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전업주부 생활 하지 않았느냐고. 당신도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그 말이 나오니 시어머니도 더 할 말이 없는지 더 별말은 없었고 그렇게 그 상황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듯 오더라고요. 전화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아침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짬을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어제는 아버님이랑 남편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줬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아들 외벌이 시켜 고생시키는 꼴은 못 본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당신이 잘 아는 누구네 집 딸은 애 가지고도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잘만 다녔고 일하다가 양수 터져서 사무실에서 출산할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는 말이 자녀 계획은 자녀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말고 돈은 돈대로 벌어오라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요. 세상에 저만 아이 갖고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안 그래도 출산율 때문에 그런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육아휴직 제도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냥 있기만 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회사가 조금 꽉 막힌 부분도 있습니다.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가 있어요. 결혼도 했고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아이 가졌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부름배 이끌고 매일같이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선배가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냈는데 1년 정도 육아휴직까지 하겠다고 하니 휴가 시작된 첫날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선배 책상을 빼는 모습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했던지라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자녀 계획과 회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날 제 편을 들어주긴 했는데 그거야 편만 들어줬던 거지 사실 시댁에서 실세는 다른 집이랑 똑같이 시어머니시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게 잔소리 같은 거 하실 때 못하게 방패막이 돼주는 정도지. 저한테 전화를 못하게 한다던가
만났을 때 눈치 주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금지시킬 정도는 되지 못했지요. 남편과도 이 상황에 대해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아이 생기게 되면 태교도 중요하다는데 어머니 말 무시하고 회사 그만뒀다가 시작될 잔소리에 제가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자기도 뭐 어떻게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히 꺼낸 말이 남편은 사실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가 다 차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친한 친구 중에 애 아빠가 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사는 거 보면 힘들어 보이는 걸 떠나서 불쌍해 보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계획을 조금만 더 미루고 둘이 좋은 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연애하듯 지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연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돈 모은다고 해서 소위들 말하는 가성비 데이트 위주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 못 해본 거 천천히 조금씩 즐기면서 돈 아낀다고 못했던 것들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아이 가져도 늦지 않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 갈 일 투성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정도 해서 저금도 잔뜩 만들어 놓고 하면 그때 가선 어머니도 회사 그만둔다 해도 아무 말 못 하실 거다 하는데 저도 막연하게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그러는 거지 생각했던 게 있어서 남편 말 맞다나 같이요. 어디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젊을 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때 아이를 가져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자녀 계획을 미룬 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로 시어머니도 매번 손주 타령을 해오시긴 했지만 그냥 잘 안 된다는 변명으로 어떻게 넘기고 했네요. 그러다가 작년 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동안 영업이익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그런 게 갑자기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는 그쪽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새로 눈독 들이는 사업 쪽에 관련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 희망퇴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이다 보니 여태 쌓인 퇴직금 말고도 위로금이라고 보너스처럼 추가로 돈을 더 주는데 1년치 연봉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꽤나 목돈을 조건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인원 감축하는 거 보면 제가 버팅기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정리해고 대상이 될지 아닐지도 확신이 없기도 했고 저 또한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꽤나 연애하던 때처럼 신혼생활 충분히 즐겼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그래도 노산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이따금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돈까지 더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으니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인생 제가 사는 건데 이걸 시어머니 허락까지 받고 진행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아이는 왜 안 생기는 거냐며 네 마누라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둥 따지고 들던 시어머니와 티격태격 다투기도 많이 한 남편을 보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은 남편 통해서 해봐야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랑 또다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남편 거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제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쏟아낼 잔소리 생각에 예상 질문까지 만들어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 준비도 하고 버벅이지 않고 당당히 말하겠다고 연습까지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돈도 꽤 모았고 희망퇴직해서 퇴직금의 위로금까지 받으면 돈도 꽤 된다. 지금이야 육아에 전념한다고 회사를 그만두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저도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 생각은 아니고 경력 살려서 다시 취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초년생 되고 면접 준비할 때 마냥 예상 질문에 답변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마음 굳게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달라서 당황스러웠네요. 그래 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하면서 예상 질문에 답변까지 준비했던 게 민망할 정도로 흔쾌히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싱글벙글한 게 느껴질 정도로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지요. 오죽하면 아들 외벌이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던 분이 저러시니
누가 진짜 시어머니 눈에 흙이라도 뿌린 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일에 쌓여있던 퇴직금과 회사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포함해 꽤나 목돈을 가지고 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월급만 쌓이던 통장에 떡하니 큰 돈이 들어와 있으니 시어머니 예상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하나 준비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나 준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금리도 좋으니 안전하게 적금을 들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큰 돈이 필요해질 때까지 우량주를 잔뜩 사놓고 묶어두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남편하고 이런저런 궁리만 하면서 퇴직금은 통장에 들고만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퇴직에 흔쾌히 그러자 하시고 그 뒤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와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은 예감이 들던지 전화를 받으니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로 본론부터 꺼내왔습니다. 다음 주에 누구누구 생일인 건 알고 있지? 하고 물으시는데 그 이름 석자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생일인지 아닌지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이 집 며느리가 맞냐며 네 시누 이름도 모르냐고 대묻대요. 제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시누 이름을 몰랐겠나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시누는 사촌 시누였어요. 시이모님네 막내딸인데 저희 결혼식 때 한번 본 게 전부였어요. 저희 또래긴 한데 그래도 몇 년 터울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저랑 남편이 조금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소위 말하는 요즘 MZ세대처럼 보이던 사촌 시누랑은 친하게 지낼 일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 친척도 아니고 남편 친척인데 남편하고도 그렇게 가까워 보이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저희 결혼식 이후로 따로 연락 한번 주고받은 적 없고 당연히 따로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명절 때도 제가 시외가까지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나요? 시이모님조차 결혼식 이후로 2번인가 본 게 전부였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름조차 모르는 먼 친척이었지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렇게 멀기만 한 사촌 신우 생일을 왜 저한테 기억하냐고 물으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촌 신우가 이번에 취직을 했다고 참 대견하지 않냐면서 생일 선물에 취직 선물까지 한 번에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환장한다는 외제차 이야기를 꺼내는데 친딸인 신우 결혼할 때도 여자가 혼수만 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한 푼도 안 해주셨던 시어머니세요. 신우가 모은 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떠나서 친딸도 아니고 조카인 시이모님의 딸한테 결혼 같은 큰일도 아니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 선물 사준다는데 깡통으로만 사도 5천만 원은 넘어가는 외제차를 뽑아주신다고 하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뭐 로또 1등에라도 당첨되신 건가 싶었어요. 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일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딜러한테 같이 가드릴 수는 있지만 차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 남편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냐고 대답했지요.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버린 건 제 말에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사촌 신우의 생일 선물이자 취직 선물로 사주고 싶다던 그 외제차를 사러 가는데 따라가달라는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사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어머님한테 사촌 신우 외제차를 제 돈으로 뽑아주자는 거냐 되물었는데 제대로 들은 게 맞다고 기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면서 저한테 또 잔소리를 하시대요. 회사 나오면서 퇴직금 잔뜩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돈 뒀다 뭐 할 거냐고 이참에 가족들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 쓴다고 하기엔 사촌 신우는 저희 집 옆집 사는 아주머니네 큰딸이 주말마다 방문할 때 데리고 오는 강아지보다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당장 그게 사촌 신우 생일이 아니고 우리 진짜 신우 생일이라고 해도 세상에 저희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생일에 외제차를 뽑아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그 돈은 지금 통장에 모셔두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쓰기 위해 저금해둘 돈이지 얼굴도 가물가물한 어머님 조카한테 가져다 바칠 돈은 아니라고. 사촌 신우한테는 자동차 모형조차 사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괘씸하다며 이제 니는 돈도 안 벌고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호의호식 할 건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면서 푼돈 가지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 따지시더라고요. 손주를 인질로 잡고 일 그만두고 내 아들 돈으로 살겠다는 거?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저보고 배은망덕하다니 어쩌니 하면서 또 엄청나게 싫은 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제가 계속 저 자세로 안 된다고 쩔쩔매기만 해봐야 이 상황이 절대 끝나진 않겠다 싶어서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그깟 푼돈이 없어서 시조카 생일 선물을 며느리 돈으로 해주려고 하시느냐 따졌지요. 애초에 그 사촌 신우 밖에서 마주쳐도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지나칠 저한테는 남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10년 가까이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을 가져다 바치라고 하시는 소리냐 따졌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반응에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급기야는 그렇게 나오면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며 저랑 연 끊고 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아들도 다시 데려갈 테니 평생 이혼녀로 살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도 네 발로 직접 관뒀으니 앞으로 돈 한 푼 못 벌 텐데 당신한테 아들 뺏기고 쫄쫄 굶어가며 살아봐야. 아, 그때 내가 어머님 말 듣고 사촌신우 외제차 뽑아줄 거라고 후회할 텐데 그땐 이미 늦은 거 아니겠냐며 겁을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무서워서 혼났네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불러서 어머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인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맞불놓고 싸운 건 잘한 거 없는 거 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억지가 어이가 없었는지 오히려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애초에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해도 자기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못 들은 걸로 하라더군요.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이모님한테서 큰 돈을 빌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돈 불려서 주겠다며 시이모님 돈까지 더해서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려먹을 정도로 잘 안 풀렸다고 합니다. 시이모님이 자기가 투자한 돈이야 자기 선택이니 날려먹은 걸 가지고 탓은 안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시이모님한테 빌린 돈이었어요. 그 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투자 정보를 듣고 그 큰 돈을 날려먹었냐면서 그 돈은 갚을 능력도 없고 대신 갚아줄 생각도 없다고 딱 잘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퇴직금에 추가로 위로금까지 목돈을 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해왔던 거고 시어머니는 빚갚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사촌신우 외제차 한 대 뽑아주면 액수가 얼추 비슷해진다고 그렇게 돈을 갚기로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다 털어놓은 겁니다. 시어머니 딴에는 효자 아들이니까 난감한 상황이다. 영까지 끊을 수도 있다 하면 아들이 와이프 설득해서 엄마한테 그 돈 해주자고 도와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남편도 시아버지가 했던 반응 그대로 그거 어머니가 진 빚이고 어머니가 날려먹은 돈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찾냐고 칼같이 선을 긋더라고요. 한 푼 두 푼이면 생각은 해보겠는데 몇 천만 원 되는 걸 그렇게 달라고 하셔봐야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그래도 아들 입으로 어머니한테 연 끊겠다는 모진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그 돈은 시어머니한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시집간 신우가 해줬네요. 신우도 속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자 쪽만큼 못해간 것 때문에 그간 시댁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상황이 곤란하니 엄마 챙기는 건 딸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줬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돈 문제도 해결했으니 저희 집도 시어머니랑 잘 풀어서 관계 개선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하는데 아버님이 딱 잘나서는 어머님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라도 먼저 말하는 게 없으면 너네들이 먼저 나서서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주시대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는데 그 통장 안에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해준 돈 액수만큼이 들어있었어요. 애초에 아버님은 어머님 빚을 갚아줄 생각이 있던 거였고 앞으로 어디서 뜬 소문 듣고 투자하는 버릇 좀 없애려고 강하게 나가셨던 거더라고요. 분위기 보아하니 신우도 어렵게 그 돈을 마련했었나 본데 한시름 놓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야 시어머니 억지에 황당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피해본 거 하나 없어서 그냥 해프닝이구나 하고 다시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낼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거리 두고 지내면 편하면 편했지 불편할 거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대답하고 말았네요. 신우나 남편 보면 저 혼자 하는 이야기지만 저런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 깊은 자식들이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나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올해로 나이 31에 결혼한 지 3년 차를 맞는 여자입니다. 테이블 10개짜리 작은 식당 하나를 하고 있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남편 가게가 갑자기 바빠진 와중에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 일손이 딸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당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생각하면 제가 남편 가게에 나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남편 가게에서 나갈 인건비를 제가 대신 몸으로 때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월급이 적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언젠가는 육아를 이유로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정해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 가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게가 바쁜 만큼 회전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게 바로 가게 평판과 이어질 테고 평판이 나빠져 손님이 줄어들면 그만큼 매상을 견인해오지 못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잠깐이나마 서빙 알바를 했던 적이 있기도 하고 주방에서도 일을 했던 적이 있던지라 금방 가게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쯤부터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주방도 도와주고 가게 일도 봐줄 수 있는 제가 두 사람, 세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 절약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더 이득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게 결국 제 몸 하나 갈아 넣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많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남편 가게를 도와주면서 평판도 훨씬 좋아지고 식당은 점점 더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식당, 특히 배달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도 많아지고 손님들도 늘 새로운 걸 찾다 보니 나날이 오르던 배상은 점점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배달 주문 덕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불경기가 길어지다 보니 배달비 부담 때문인지 물가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달 주문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료비들이나 가스비 같은 게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원가는 오르지, 매출은 줄어들지. 점점 남편과 저 두 사람 인건비도 못 건질 때가 많아졌어요. 가게 일 도와준다고 자녀 계획도 조금 밀어놓은 상황이었는데 가게 장사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남편 가게가 어떻게 되던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경력이나 지킬 걸 하는 후회가 생긴 적도 있었고요. 원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 날 세우고 그러는 게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쯤부터는 남편도 바쁜 시간에만 직원 한 명 두고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가게를 나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거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제 경력이면 금방 관련 업종에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력 단절이 있었기도 하고 업계가 워낙에 트렌드에 민감한 쪽이다 보니 장기간 경력 없이 업계를 떠나 있는 제가 취직하는 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제가 회사 다니던 당시에 아름아름 친하게 지내던 인맥들 덕분에 집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감을 받아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수입만 따지고 본다면 회사 다니며 월급 받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지만 남편 가게에서 신경 날카롭게 곤두세우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새 직원을 구해 나가는 인건비보다 제가 버는 게 더 많았기도 했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 때문에 경력도 끊고 고생한 저에게 미안했는지 제가 가게를 떠나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벌던 것과 비교해보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시댁에서 시작하듯이 저 또한 다를 게 없었어요.
남편이로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지요. 사실 결혼 후에는 가게일 돕는다고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시댁과는 거의 마주치거나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식당 특성상 주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명절 때도 배달 주문 같은 거 생각해서 가게를 늘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떠나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게를 지켜야 했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가게를 나오고 재택근무를 시작하기까지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남편 가게 일을 돕겠다 결정했을 때는 현모양처가 따로 없다 하시던 시어머니가 아들이 힘들게 가게 지키며 돈을 벌어오는데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만 있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실상은 그게 아니고 저도 그때 일자리 구한다고 마음고생하면서 쉴 틈 없이 회사 알아보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제게 눈치를 주는 상황인데 신우랑 무슨 갈등이 있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신우네도 딱히 형편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신우네 또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육아도 중요하지만 형편상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관둘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 가게 일을 돕고 있을 때는 애는 언제 가질 거냐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는 시어머니가 제가 취직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저한테도 신혼애를 본받아서 얼른 아이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던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 덕분에 미뤄지게 되었지만 저 또한 딩크로 살 계획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유일한 밥벌이 수단인 남편의 가게가 저런 상황에 무턱대고 아이를 가지는 건 딱히 좋은 계획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본의 아니게 3년 긴 시간을 미루게 된 거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불경기도 언젠간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남편 가게가 잘 되던 시기에는 2사람 인건비 이상은 벌던 곳이었으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나서 준비해도 늦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아이를 가지라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출산을 할 때쯤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막 시작했던 차였거든요. 그때 슬그머니 진짜 이유를 저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이유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되었어요. 신우가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신우 아이를 제가 돌봐줬으면 했으면 싶었던 거였지요. 제가 그걸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너도 앞으로 애엄마가 되지 않겠냐며 미리 연습해본다 생각하고 애를 대신 키워보라 하더라고요. 시기상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라고 노래를 불렀던 걸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당연히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 신우아이까지 저한테 맡기려는 심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때 막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던 차였기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 전에 약속한 건 양가 부모님께 작게나마 생활비를 드리기로 한 거였는데 벌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그 돈을 줄이거나 따로 안 드렸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우 아이를 봐줘야 한다면 앞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걸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 신우 애 키우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그게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완벽히 정리가 된 거라 생각했는데 6개월쯤 지난 뒤에 신우가 저한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교류도 거의 없이 지내던 신우였는데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그게 좋은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신우가 꺼낸 이야기는 결국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나마 6개월간은 출산휴가를 내서 신우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었나 봐요.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신우 책상을 뺀다니 어쩐다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심해부 외벌이로는 육아까지 턱도 없다고 자기가 꼭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했기도 하고 저 또한 다른 이유지만 경력이 단절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는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기도 했고 더군다나 남편 가게 매출이 당장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이었는데
저 역시 일감이 썩 많이 들어오던 편은 아니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저대로 신우 아이 돌봐주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여유를 찾고, 신우는 신우대로 아이 걱정은 내려놓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야말로 일석이조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저도 할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닌지라 신우한테 일단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면 제가 하원까지 시켜주고 치매부나 신우 퇴근할 때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도 제가 아이를 케어해준다는 말에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남편은 저도 일을 하는데 애까지 돌보려면 힘들지 않겠나 걱정을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더 벌어오려는 저를 두고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에 일단 등원시키면 4시에 끝나 하원을 시킬 수 있고 신우나 심해부 둘 중에 한 명이 퇴근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오후 7시 전후였어요. 대략 3시간 정도만 봐주면 되는 거니 하루에 3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고 저도 제가 하는 일 외로 조금 더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 하겠다 했지만 더 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우집이나 시댁이나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은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나니 신우가 처음에 말한 것과는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 회사에 미운털이 박힌 것 같으니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을 해야겠다며 혹시 저한테 아이 등원까지 시켜줄 수 있느냐 부탁을 해왔어요. 저도 집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건 좀 힘들겠다 했더니 어차피 재택근무인데 어디서 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며 출근하는 셈 치고 조금 일찍 와서 아이 등원시켜주고 자기 집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계속 부탁을 해왔습니다. 노트북 하나만 가져가면 사실 웬만한 업무는 다 볼 수 있던 상황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점심 식사가 걱정이긴 했는데 신우가 그래도 신경 써준다고 냉장고에 시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도 꽉꽉 채워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처음 몇 주 만이 전부였어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점점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신우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싶었어요. 아이 등원시켜주고 일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부엌에 가보니까 전날 신우네가 먹은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릇 몇 개뿐이지 뭐가 엄청 많았던 건 아니라서 제가 먹은 거 치우는 김에 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똑같이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그냥 제가 먹은 것만 치우고 말았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갔는데 전날 낮에 봤던 설거지거리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전날 저녁 식사 설거지거리가 추가가 돼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은 식사를 나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나 전날 저녁 식사 설거지거리가 추가돼서 3일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회사 일이 암만 힘들다고 해도 그때쯤부터는 조금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설마 누나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저를 시켜먹으려 그런 건 아닐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짝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자기가 가게에서 다음날 먹을 도시락을 만들어서 올 테니 괜히 밥 얻어먹었다는 생각에 설거지 같은 거 해주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엄연히 애 돌보는 거 해주기로 간 거지 집안일 해주러 가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들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했어요. 설거지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쌓여 있었는데 냄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쌓아놓으면 자기들 밥 먹을 그릇이 없을까봐 그랬는지 그 다음날에는 설거지가 싹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와중에도 여전히 설거지거리가 며칠 내내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치워지고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걸 몇 번 보니까 그냥 신우가 살림하는 스타일이 저렇구나 하고 말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신우가 저보고 하라고 쌓아놓았던 게 맞기는 했네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항상 7시 전으로 둘 중에 한 명이 퇴근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8시가 다 돼가는데도 두 사람 다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라 저도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언제쯤 들어오냐 전화를 했는데 신우도 심해부도 전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애를 혼자 두고 저 혼자 집에 가버릴 수도 없어서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두 사람 다 연락이 통되질 않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두 사람이 연락도 없이 늦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회사 일 해본 사람이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며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연락이 두절된 건데 걱정도 안 되시냐 했더니 일이 바쁘면 전화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하시는데 제가 회사 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앞만 바빠도 전화 못 받을 정도로 바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설령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맡겨놨는데 제가 설마 애를 두고 집에 돌아가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돼서라도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 전화 한 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 남편까지 가게 문 닫고 같이 신우집에서 시조카 봐주며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인데 신우네 안방문 열고 들어가기도 뭐해서 결국 소파에서 남편하고 번갈아 가며 남편이 집에서 가져온 담요 하나 덮고 쪽잠 자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신우네 부부가 집에 돌아온 건 다음날 점심때나 되어서였습니다. 어디서 뭘 했냐 하니 아이 태어나고 두 사람이 오롯이 보낼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마침 당근에 호캉스 예약해둔 걸 못 가게 된 사람이 싸게 매물을 올려놔서 그걸 사가지고 둘이서 하루 푹 쉬다 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요. 고작 둘이 호캉스 즐기겠다고 해도 내팽개쳐두고 전화도 없었던 거냐 따지니 저한테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기 너무 미안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는 연락을 해서 제가 신우를 찾아도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 별 걱정 없어 보이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왜 그랬던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쯤부터는 저도 더 이상 좋은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저도 불편한 거 참고 쉬는 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더는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호캉스까지 즐길 여유면 이제 회사에서도 눈치 볼 일도 따로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 하원시켜주고 두 사람 퇴근할 때까지 아이 돌봐주는 것까지만 하겠다 했어요. 신우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냐 따지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지만 아무래도 지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딱히 다른 말은 못하더군요. 아무튼 여차저차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15만 원씩 하고 신우 때문에 밤새야 했던 하루를 추가해서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설거지나 호캉스 등등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50만 원, 사실 돈을 벌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는 신우 연락을 받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질 않더라고요. 통장에 신우가 돈을 보내긴 했는데 들어온 액수가 받아야 할 돈의 반절인 25만 원 받게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신우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25만 원은 뭐 현금으로 주시려고 그런 거냐 물으니 신우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루 꼴랑 3시간 봐주고 그 큰 돈을 받아가냐고 성질을 부리면서 자기들도 저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건데 아이 어린이집을 보낼 필요가 애시당초 왜 있냐는 겁니다. 말인즉슨 어린이집은 순전히 저 때문에 보내는 거고 어린이집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건 알고나 있냐고 따져묻더군요. 어린이집 비용 120에 저한테 50만 원까지 주면 자기들도 남는 게 없다는 소리지요.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저한테 시간당 10,000원씩 준다 치고 계산해보라고 했어요. 하루 10시간이면 10만 원이고 주당으로 따지면 50씩이다. 한 달이면 최소 200만 원씩 나가는 걸 모르겠느냐 따졌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보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가족 좋은 게 뭐냐고 서로 돕자고 있는 게 가족인데 저한테는 가족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애 좀 그냥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먼저 돈을 밝히고 드니 자기도 똑같이 나온 거라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해서 따지는 제가 괘씸해서 자기도 뺄 거 빼고 주는 거라고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그동안 제가 신우집에서 일을 했으니 공간 사용료부터 해서 저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값에 전기세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하대요. 그때 설거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밥은 공짜로 얻어먹어 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저보고 사람이 참 못 배웠다고 드는데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싶었지요. 애 키우는 거 연습시켜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니 오히려 자기들이 저한테 돈을 받아도 모자라다는 소리를 하는데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면 신우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저도 제 시간 투자해서 애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신우 계산대로라면 한 달에 꼴랑 20만 원 더 벌자고 이러고 있을 이유도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인형 누나를 붙여도 이것보단 더 벌겠다 싶어서 그냥 신우한테 애 봐주는 건 오늘로 끝이다 선언하고 신우 집 나와버렸네요.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신우네는 결국 난리가 났어요. 어린이집이야 계속 보낸다고 쳐도 4시에는 하원을 시켜줘야 하니 중간에 신우가 일찍 퇴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연습하는 셈 치고 공짜로 신우 애를 키워달라는 시어머니였는데도 자기 딸 자기 손자 봐주는데 그냥 해주긴 싫으셨나 봐요. 신우한테 한 달에 250만 원씩 달라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신우벌이가 딱 그 정도였거든요. 신우 딴에는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나 봐요. 결국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게 그게 다 시어머니 생각에서 나온 거였다며 시어머니와 저를 이간질까지 하려들대요. 제가 신우 아이를 공짜로 봐주는 게 맞다고 자꾸 시어머니가 옆에서 바람을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돈 줄 거면 집안일이라도 시키라던 시어머니 말 때문에 설거지도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라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원래 하던 대로 하자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길래 신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제 생각을 말해줬네요. 시어머니한테 250씩 드리고 식사 준비며 설거지에 청소까지 다 시키시라. 그리고 공간 사용료를 시어머니한테 청구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돌려받으시라고요. 저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말이죠. 그러면 신우도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닌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신우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력이 끊긴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였지만 신우가 그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많이 나빠졌고 신우랑은 거의 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연을 끊는 게 두렵다거나 무섭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연 끊고 지내면 저한테는 더 이득이지 않나 싶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남편도 신우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으니 쉽게 풀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